할머니, 안 돼요. 절대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린 딸의 절규가 호텔 스위트룸의 값비싼 대리석 벽을 때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계셨죠. 문 밖에서는 여자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빗소리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임산부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약한 이들에게 연민을 베풀며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 16살 민지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속지 마세요. 저거 녹음된 소리예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누군가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악마의 얼굴이 얼마나 익숙한 모습일지,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서 있을 줄은. 그 악마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제게 걱정 마, 내가 금방 갈게 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국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지옥을 경험한 한 가족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그날,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세상을 등지셨던 아버지. 남은 것이라곤 빚과 상처뿐이라고 생각했었죠. 남편 박지훈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안심시켰죠. 수연아,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옆에 있을게.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 이강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해외에 숨겨두셨던 자산이죠. 유언에 따라 전 재산 약 500억 원과 모든 부동산 소유권은 외동딸 이수연님께 단독 상속됩니다. 500억? 현실감 없는 숫자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수연아. 이제 우리 다 괜찮을 거야.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차갑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그의 눈이 유산 내역서의 숫자 0을 세며 번뜩이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지우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당신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님이랑 민지 모시고 정말 좋은 곳으로. 그가 예약한 곳은 동해안 절벽 위에 세워진 아르카디아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파도치는 바다와 천혜의 자연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명한 곳이었죠. 하루 숙박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호텔은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성난 겨울 바다가 부서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제 어머니 강 여사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우리 사위 정말 대단하네. 딸 민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소녀에게 가족여행은 그저 귀찮은 연례 행사일 뿐이었죠. 지우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유난히 친절해 보이는 남자 직원이 그를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지훈과 몇 마디를 나누더니 우리 쪽을 힐끗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가볍게 목례를 했죠.
그저 평범한 직원의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지우는 1808호가 적힌 키를 받아 흔들며 왔습니다. 스위트룸이라 호텔의 가장 높은 층이라 생각했었지만 뜻밖에도 그 직원은 우리를 건물 밖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카트를 타고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본관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소나무 숲길 사이로 한 빌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2층짜리 독채 건물.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야말로 그림자 속의 낙원이었습니다. 호텔 본관과는 100m쯤 떨어진 곳에 독립적으로 지어진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빌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완벽하게 고립된 느낌.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게 이 빌라의 매력이야. 완벽한 프라이버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와인병을 땄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는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장모님을 챙겼고 민지에게도 농담을 건넸습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사위,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지훈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담긴 잔들이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제 귓가에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었을 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표정이 굳더니 우리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네. 중요한 계약건이라 서울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올게. 미안해,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괜찮겠나? 눈도 오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금방 다녀올게요. 푹 쉬고 계세요.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서둘러 빌라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숲의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고립된 낙원에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이렇게 여자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창밖의 바다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커튼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1시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거실의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하고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민지는 자기 방에서 이어폰을 낀 채 노트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커튼 틈으로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에게서 거의 다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정적을 깨고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외딴 곳에 누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호텔 직원이라면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놀라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누구지? 글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디지털 도어록과 함께 문 밖을 볼 수 있는 작은 렌즈 구멍이 달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의 막연한 불안감은 저를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죠. 수연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문은 내가 열어주지 않는 문이다. 저는 숨을 죽이고 렌즈 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렌즈는 검은 무언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요.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문 밖에서 가녀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산부예요. 너무 춥고 배가 아파서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절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어머, 수연아. 임산부라잖니. 어서 도와줘야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줄 기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이상해요. 호텔 프런트에 먼저 연락을 해야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경황이 없어서 그랬겠지. 일단 사람부터 들여놓고 생각하자. 그때 방에서 나온 민지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속지 마세요. 민지야? 그 목소리 이상해요. 너무 연극하는 것 같아요. 민지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5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임산부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요. 저거 녹음된 소리 같아요.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이런 범죄. 민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목소리에는 추위에 떠는 기색도 고통스러운 숨소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하게 녹음된 대사처럼 일정한 톤과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진짜라고요. 얼른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우리를 문 밖으로 유인하거나 혹은 동정심의 문을 열게 만들려는 교활한 덫. 저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합니다. 여기 아르카디아 호텔인데요.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녹음된 목소리를 틀어놓고 저희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진정하시고 위치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르카디아 호텔, 스위트룸 1808호예요. 빨리 와주세요. 이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었던 방이 스위트룸 1808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방은 호텔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독채 빌라 중 하나인 로열 빌라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위험해요. 저랑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시고 문단속 철저히 하고 계십시오. 전화를 끊자마자 문 밖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대신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을 쿵하고 무언가로 강하게 내려찍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도끼나 둔기로 문을 찍는 듯한 둔탁하고 파괴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민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워. 문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특수 강화 목재로 만들어진 문이었지만
매서운 공격 앞에 위태롭게 삐걱거렸습니다. 문틈으로 하얀 나무가루가 먼지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누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해. 도끼 같은 걸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신고는 했어? 응, 방금 신고했어. 경찰이 오고 있대. 하지만 너무 무서워, 여보.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갈게. 경찰 올 때까지 조금만 버텨.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하고 걱정이 가득해서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희망이 가장 잔인한 절망의 다른 이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소파에 기대앉아 있던 어머니가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평소 앓고 계시던 협심증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지가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어머니의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비상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병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딱 한 알, 마지막 한 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 하나를 어머니의 혀 밑에 넣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약효가 얼마나 갈지, 다음 발작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약이 더 필요해. 문 밖에서는 여전히 지옥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끼날이 나무를 쪼개는 소리, 문고리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엄마, 내가 약 주문했어. 아까 할머니 쓰러지시기 전에 호텔 룸서비스 앱으로 주문했단 말이야. 금방 갖다 줄 거야.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희망은 있었다. 호텔 직원이 약을 가져다 주러 온다면 이 상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다시 신고해 줄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민지의 핸드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아르카디아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아까 앱으로 주문하신 약 배달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배달원이 지금 1808호실 앞에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신가요? 객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셔서 앱에 등록하신 핸드폰 번호로 전화드렸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여기 있어요. 지금 문 앞에서 누가 도끼로. 네, 뭐라고요, 고객님? 바쁜데 장난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객실에 안 계시면 배달원에게 일단 문 앞에 약 두고 가라고 하겠습니다. 딸깍.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1808호. 그 망할 놈의 1808호. 1808호가 아니라면 그럼 여기는 어디란 말인가. 배달원은 본관의 텅 빈 객실 앞에 약을 두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한 줄기 빛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고립되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부서지고 있는 문틈 사이로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상반신이었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입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헬로우, 우리 이제 재밌게 놀아볼까? 영문모를 영어 인사. 그것은 순수한 아기의 찬 조롱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도끼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섬뜩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전혀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5년 전 우리 가족이 작은 연립주택에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은 민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지훈의 사업이 어려워져 큰 선물은커녕 작은 케이크 하나 사주기도 벅찼던 시절이었죠. 저는 민지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지훈이 지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조각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내년에는 꼭 큰 케이크 사줄게. 민지는 실망한 기색 없이 활짝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니야, 아빠.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 하나를 꽂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꼭 당신이랑 민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궁상 안 떨게 성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는 부서지는 문과 도끼를 든 악마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약속했던 성 같은 집이 바로 이런 곳이었을까요? 우리를 가두고 죽이기 위한 감옥. 여보, 어디까지 온 거야? 제발. 저는 부서진 문틈으로 보이는 악마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현재의 지옥과 겹쳐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처절한 의지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제 경첩 하나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어머니 곁에서 울고 있는 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 정신 차려. 엄마랑 같이 싸워야 해. 엄마, 우리 다 죽는 거야? 아니, 절대 그렇게 안 돼. 아빠가 오고 있잖아. 경찰도 곧 올 거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육중한 대리석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민지야, 저거 같이 밀자. 문 앞에 막아야 해. 저와 민지는 안간힘을 다해 테이블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둘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무게였지만 죽음의 공포는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테이블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마지막 남은 경첩이 부서져 나가며 육중한 문짝이 안쪽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던 자리,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텔 작업복을 입고 어깨에 도끼를 걸친 남자. 그는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안전모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살기는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술래잡기는 끝났다. 쥐새끼들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문 밖에서 들리던 녹음된 여자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죽음의 사신과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시각 순찰차 2대가 아르카디아 호텔 본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은 총 4명. 다급한 신고 내용에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프런트 직원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1808호 어딥니까?
폭행 신고가 들어와서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18층 맨 끝에 있는 방입니다. 그런데 그 방 오늘 빈 방인데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경찰들은 18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1808호.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문에는 흠집 하나 없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즉, 제 딸 민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빌라 안에서는 도끼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엉켜 있었기에 민지는 전화를 받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경찰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김 경사, 이거 아무래도 허위 신고 같은데? 요즘 애들 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일단 관리실 통해서 문 열어보고 아니면 철수하죠. 잠시 후 마스터키를 들고 온 호텔 보안팀장과 함께 1808호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 청소를 마친 듯 정갈했고 침대 시트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주문했던 약이었습니다. 선임 경찰은 허탈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실, 여기는 아르카디아 1팀. 현장 도착했으나 이상 없음. 신고 내용과 전혀 다름. 허위 신고로 판단됨. 철수하겠다. 그리고는 민지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학생, 지금 장난해? 객실 앞인데 아무도 없고 문도 멀쩡하잖아. 민지는 절규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문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데 허위 신고라니요. 학생, 허위 신고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거 알아? 우리가 지금 학생 때문에. 그 순간 민지의 전화기 너머로 제 비명소리와 남자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내년들부터 조용히 시켜주마.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가족 다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제발, 제발 와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휴대폰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선임 경찰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팀장님, 이 호텔의 1808호 말고 혹시 다른 비슷한 이름의 장소가 있습니까? 빌라라든가 별관이라든가. 호텔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지훈과 불륜 관계에 있던 호텔 사장의 지시로 오늘 로열 빌라의 모든 CCTV와 보안 시스템을 꺼두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 숙박업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니 걱정 마십시오. 아마 요즘 유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것일 겁니다. 고객 정보를 빼내서 장난치는. 그의 변명에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단서가 없었습니다.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허위 신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부패한 자의 거짓말 한마디에 그렇게 끊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시 로열 빌라의 지옥으로 돌아옵니다. 범인은 쓰러진 문을 넘어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지를 등 뒤로 숨기고 깨진 와인병 조각을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지 마. 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까불고 있네. 그는 도끼를 고쳐 잡고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등 뒤에 숨어 있던 민지가 비명과 함께 뛰쳐나갔습니다. 손에는 거실 장식장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민지는 범인의 다리를 향해 트로피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남자의 손이 민지의 머리채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향해 손에 쥔 와인병 조각을 휘둘렀습니다. 깍!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 안전모 아래로 드러난 뺨에 붉은 선이 그어지며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가 쓰고 있던 안전모가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악마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우리를 체크인해 주었던 그 친절한 미소의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당신? 제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뺨에 피를 흘리며 저를 노려보는 남자의 얼굴은 몇 시간 전 로비에서 보았던 그 서글서글한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씩 웃으며 뺨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래, 나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편안한 여행이 되시고 계신지요? 그의 조롱 섞인 인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어째서? 일면식도 없는 호텔 직원이 왜 우리 가족을 죽이려 하는가? 강도일까? 하지만 유산을 상속받은 것은 극비리에 붙여진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떠다녔습니다. 그때 하나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체크인을 하던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재생되었습니다. 남편 지훈이 프런트에서 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설명했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우리 쪽을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을 때 지훈 역시 그를 보며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준비는 다 됐다 혹은 계획대로 진행해와 같은 공모자들 사이의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금 이 지옥 속에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거겠지. 공포가 만들어낸 망상일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가 시켰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남자는 대답 대신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 남자한테 직접 물어보지 그래. 지금쯤 아주 애타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 최상단에 내 사랑 여보라고 저장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경찰은 왔어?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터널만 지나면 바로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범인이 호텔 직원이야. 당신이 체크인할 때 얘기했던 그 사람이라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걱정스럽던 목소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자동차 소음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공의 공간에 있는 듯한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 아, 벌써 알아챘나? 생각보다 빠르네. 역시 내 마누라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하긴 그 멍청한 놈이 벌써 얼굴을 들켰으니 어쩔 수 없지. 계획이 좀 틀어졌지만 뭐 결과는 똑같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보낸 거야? 이 사람을? 수화기 너머에서 지훈이 웃었습니다. 끄끄거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럼 누구겠어? 내 사랑스러운 아내. 5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으면 그 행운을 가족과 나눠야지. 안 그래?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그 돈을 혼자 다 삼키려고 했어? 내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살았는데, 내 아버지 빚 갚느라, 내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내 아버지 돈이라고 너 혼자 갖겠다고?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뒤틀린 분노와 피해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사랑, 믿음, 10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 덩어리였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야? 나랑, 민지랑, 우리 엄마까지? 처음엔 너만 생각했어. 넌 실족사나 심장마비로 처리하고 민지는 내가 잘 키우면 되니까. 근데 내 엄마가 문제야. 너무 예민하고 눈치가 빨라서. 그리고 민지도 너무 똑똑해서 탈이지. 어쩔 수 없어. 싹 다 정리해야 완벽한 비극이 완성되고 비련의 남편인 내가 모든 걸 상속받게 되지 않겠어?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읊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악마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이제야 알았어? 늦었어, 수연아. 이제 그냥 조용히 죽어주면 돼. 그게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아, 그리고 그놈한테 전화 좀 바꿔줘봐. 일 처리가 엉망이잖아. 저는 넋이 나간 채로 범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범인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일 제대로 안 해? 왜 벌써 정체를 들켜? 범인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회장님. 사모님이 좀 격하게 저항하셔서요. 보시다시피 얼굴에 상처도 났습니다. 이거 산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닥쳐. 잔말 말고 빨리 끝내. 경찰이 다시 올지도 몰라. 걱정 마십시오. 이미 호텔 쪽에는 손 써뒀고 경찰은 허위 신고로 알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옵니다. 자, 그럼 추가 수당 잊지 마시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조각까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나를 죽이려 하고 경찰은 오지 않는다. 이 고립된 성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훈이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끝나면 전화하고. 나는 지금쯤 호텔 입구에 도착해서 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비련의 남편을 연기하고 있어야 하니까. 하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범인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파삭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우리를 연결하던 마지막 통신 수단이 박살났습니다. 자, 회장님 허락도 떨어졌겠다. 이제 정말 끝내자. 남자는 도끼를 고쳐쥐고 가장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 그 맨 밑바닥에서 기적은 아주 작은 불씨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한 젊은 배달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준수, 22살의 대학생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호텔 근처 약국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준수는 민지가 주문한 약을 들고 아르카디아 호텔 본관 1808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그는 프런트에 연락했고 문 앞에 두고 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약 봉투를 문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상하네. 그렇게 급하게 주문해놓고 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 오토바이에 올라타려던 그의 눈에 저 멀리 소나무 숲속에 외따로 서 있는 로열 빌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 주문한 고객과 통화했다던 말도 안 되는 고객의 장난에 불평하던 프런트 직원, 그리고 응급약이라는 다급한 주문.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불협화음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저기 사는 사람이 주문한 건 아닐까? 배달이 잘못 간 거라면? 양심과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열 빌라 쪽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 배달 구역이 아니었기에 그는 빌라 뒤편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도로를 따라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빌라의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지옥도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소녀, 그리고 도끼를 든 남자가 한 여자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장면을. 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범인이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즉시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과 같았습니다. 여기 아르카디아 호텔인데요. 살인사건이에요. 로열 빌라. 본관 말고 절벽 위에 있는 독채 빌라에서 어떤 남자가 도끼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112 상황실을 통해 전화가 연결된 경찰은 아까 1808호로 출동했던 바로 그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로열 빌라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학생, 확실해? 다시 한번 말해봐. 확실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러다 다 죽겠어요. 알았다. 절대 끊지 말고 범인에게 들키지 않게 계속 상황을 알려줘. 5분 안에 도착한다. 무전기를 통해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드 제로, 코드 제로, 아르카디아 호텔 로열 빌라. 전 병력 즉시 현장으로 출동. 거짓말로 그들을 돌려보냈던 호텔 보안팀장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5분은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범인은 제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년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곱게 죽게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그가 도끼를 쳐드는 순간 구석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딸 건드리지 마. 이 악마 같은 놈아.
어머니는 바닥에 있던 잿더리를 집어 범인의 등을 향해 던졌습니다. 잿더리는 퍽 소리를 내며 그의 등에 맞았지만 별다른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범인은 저를 뿌리치고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할머니 건드리지 마. 이 살인자야. 이것들이 정말. 범인은 민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민지는 억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안 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범인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범인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저를 뿌리쳤습니다. 저는 벽에 강하게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어지러운 시야 속으로 범인이 쓰러진 어머니의 머리 위로 도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제발.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울음소리, 범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뒤섞였습니다. 게임 끝이다. 범인이 나직이 읊조리며 도끼를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콱과과광. 거실에 거대한 통유리창이 폭발하듯 박살나며 검은 특공대 복장의 경찰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귀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도끼 내려놔. 범인은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은 이미 총구를 든 경찰들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아득해지는 의식 속에서 한 경찰관이 제게 달려와 담요를 덮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어머니와 민지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르카디아 호텔 입구. 박지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났다는 연락이 오겠지. 그가 차에서 내려 아내와 가족을 걱정하는 비련의 남편을 연기하기 위해 호텔 로비로 걸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앞을 순찰차 여러 대가 급정거하며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박지훈 씨? 지훈은 태연하게 연기했습니다. 네, 제가 박지훈입니다만 제 아내와 가족이 지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빨리 숙소에. 박지훈 씨, 당신을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지? 그의 마지막 독백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 속으로 허무하게 묻혀버렸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사건 기록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지난 한 달간 저는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수십 번도 더 복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종종 허공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곤 하셨죠. 민지는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몸에 남은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게 골마갔습니다.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 박지우는 수년간의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제 상속 사실을 안 순간 그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조사를 받던 중 저는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던 날이었습니다. 구둣발로 들어온 집행관들이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는 거실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수연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해서.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에겐 민지도 있고 서로가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감동과 고마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 그 눈물조차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한 남자의 비참함과 분노가 뒤섞인 자기연민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만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돈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내와 딸을 죽여서라도. 살인을 청부받았던 범인은 과거 그의 사업 파트너였고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그에게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호텔 사장과는 오래된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계획을 돕기 위해 사건 당일 로열 빌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끄고 경찰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완벽 범죄가 될 뻔했던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린 것은 평범한 대학생 김준수의 작은 양심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감한 시민으로 표창했고 저희 가족은 그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저는 그를 따로 만나 그의 남은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준수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건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 목숨값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사건 발생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피고인석에는 수척해진 모습의 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지훈을 남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저와 제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유산을 노리고 증인과 가족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사건 당일 범인의 배후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을, 박지훈을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단순히 저희 가족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제 인생과 제 믿음과 제 사랑을, 지난 20년의 세월을 모두 죽였습니다. 제 울음 섞인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지와 휠체어를 탄 어머니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수연아, 민지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지 마. 내 용서는 지옥에 가서나 구해. 재판장은 저를 제지했지만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결심 공판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지훈, 살인교사, 살인미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공범인 호텔 사장과 살인 청부업자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2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유산은 제게 행복이 아닌 멍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우고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센터를 설립했죠.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그 돈이 더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랐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셨고 그날의 충격으로 굳어있던 얼굴에 조금씩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서울을 떠나 제주의 작은 대안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상처 많은 아이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곳에서 민지는 서핑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민지와 함께 해변을 따라 조깅을 합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듣고 짠내 섞인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 사람 용서하거라. 저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바로 너를 위한 거란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아프지 않겠니?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지 하고 훌훌 털어버리렴. 그리고 너와 민지의 행복만 생각하거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증오는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다. 며칠 후 저는 교도소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1년 사이에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입을 열려던 순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신의 사과 따위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온 건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왔어. 오늘 이후로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증오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당신은 내게 그저 죽은 사람일 뿐이야.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교도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등대,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어때? 우리 가족이야.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우리 민지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당신이 아는 그 모습이 전부인가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랑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그림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이 당신에게는 소중한 것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